KEI 한국환경연구원의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에서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손재우입니다. 발표 제목은 사실 IPCC 제2실무그룹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하는 적응 분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요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IPCC 총회가 이제 일주일이 진행되고 이제 둘째 주, 마지막 주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시부터 07시까지 이제 회의를 하다가 오늘 쪽장을 잡고 좀 찾아왔는데요. 그 보고서가 아직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인용하는데 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들으시기에 와닿지 않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기후변화 적응의 내용과 한번 버무려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목은 분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적응으로 해봤고요. 앞부분에는 저가 누군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 제 소개 자료를 좀 넣어봤습니다. 나름 우리나라 도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기후변화를 한번 공부해보겠다고 이제 감찰 공부를 시작했었고요. 박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 이제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이렇게 관측하는 연구도 하고 실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도시 열성을 측정하고 이런 어떤 관측 연구를 수행했고요. 관측 자료의 묘미는 이제 지난달 포럼에서 변영환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예측입니다.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관측 자료가 쓰여야지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영하는 팀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관측 자료를 적용해서 예측 성능을 향상하는 연구를 수행했고요. 2020년부터 이제 KEI에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기후변화 적응센터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해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운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별로 이제 끝이 나긴 했지만 한국일보에서 이제 컬럼을 1년 정도 썼었고요. 이거 이제 모아가지고 저도 다른 데 컬럼을 다시 내거나 아니면 책을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우선 기후변화 적응을 얘기할 때 그래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오버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기후변화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요.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서의 컨셉, 키 컨셉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적응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후변화 정책을 함에 있어서 사실 윤리의식의 함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유네스코의 이제 윤리원칙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폭넓은 얘기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인류세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빙하기가 한 15,000년 전쯤부터 이제 단풍기로 바뀌면서 따뜻해지면서 사실 인류 문명이 꽃을 피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10,000년 전부터 이제 최근까지 이렇게 기후가 되게 안정적인 구간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지질학자들은 폴로세라고 구분을 하고요. 폴로세에 이제 인류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사실 요 코리안리 제보험에서는 요 인류세를 넘어 엔트로포신, 요 인류세에 가장 적합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떤 진보한 영역의 어떤 산업 분야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포신에 가장 잘 맞는 어떤 산업 분야의 회사에 와서 발표하는 저는 사실 기후변화를 연구한다는 게 지구를 제3자적 관점에서 약간 청직이라고도 말을 하고 지구의 의사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3자적 관점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구를 진단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엔트로포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끝에 최근에 와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까지는 없었던 속도로, 전례 없는 속도로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질학적 시대를 인류세로 바꾸는 하자는 논의가 이제 거의 끝물에 다다를 만큼 사람이 지구를 지배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짧게 다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후변화가 자연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린 사하라입니다. 녹색 사하라. 사하라 사막은 오른쪽 그림처럼 사실은 사막입니다. 사막. 근데 5,000년 전에는 이렇게 녹지가 덮여 있고요. 우리나라만큼이나 큰 호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 인류학자들이, 보고학자들이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 가축들의 벽화를 발견한다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실제로 유목민이 살고 많은 가축들이 살았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사막으로 바뀌었냐 하면 그 지구의 운전 궤도랑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면서 햇볕이 받는 양이 바뀌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 있는 장마 전선이 사하라 지역까지 못 올라오고 남쪽에만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막 지역에 비가 안 내려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수백 년 안에 이렇게 사막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자연적으로 다시 기후가 차가워지거나 아니면 뭐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텐데 말씀드리면 IPCC에서는 향후 5만 년간은 빙하기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공전궤도나 이런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로 인해서 다시 추워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발표자를 하다가 제가 준비를 그냥 해봤거든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X축은 1부터 12까지로 되어 있고요. Y축은 이제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있거든요. 간단한 사인 커브 같이 보이시기도 할 거고요. 식물을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잎의 양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온도가 변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킬링 커브를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찰스 데이비드 킬링이라는 박사님이 사실 2005년에 돌아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950년대에 미국에서 큰 돈을 줄 테니까 관측소를 세워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기하게도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섬에 가가지고 CO2 농도를 측정하는 관측소를 세웠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과학자들이 미쳤다고 그랬는데요. 요 분이 만든 커브, 킬링 커브, 수업 때 이게 죽이다라는 발음과 비슷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장난쳤던 게 생각나는데, 아주 규칙적으로 CO2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은 게 앞에 보여드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CO2 농도 변화를 했고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CO2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 수백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기록을 봤을 때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X축이 84년부터 해서 2010년대까지 위도별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낸 그림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 그림이 제 눈에도 몽크의 그림이죠. 절규와 같이 정말 지구가 절규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그림은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라고 해서 매년마다 전지구 탄소 수지를 발표하는 어떤 국제 연구기관인데요. 부러운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발표한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양동이가 서서히 차오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연도별로 이 양동이가 이제 넘치면 지구온난화 1.5도씨에 도달하는 겁니다. 보시면 19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서부 그리고 북미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과 인도 이렇게 이제 개도국에서의 어떤 배출량이 급격하게 쫓아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는 여기 그림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요거 다다음 순위 정도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배출량의 한 4%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거는 여러 가지의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어 온 결과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를 휴먼 인듀스드 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사람에 의한 기후변화. 그리고 이제 정책의 영역에서는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 기후위기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겠습니다. 자연적인 변화를 넘어 사람이 만든 기후변화. 그럼 이 사람이 만든 기후변화, 온실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온실효과라는 거는 이미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에너지 양으로 환산해보면 1초에 원자폭탄이 4개 정도씩 계속 터지는 에너지 양이 지구에 축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199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저마다 하나씩 다 터뜨린 수준이더라고요. 엄청난 양의 에너지인데, 사실 기후변화라는 게 이렇게 너무 위험하고 이렇게 무섭고 너무 먼 얘기가 되면은 사실은 좀 기후변화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적절한 얘기는 아니지만, 좀 무서운 얘기를 드리면 이 많은 에너지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90%가 해양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그 온실 효과의 2%만의 에너지만으로 되어진 대기로 지금의 이 이상기후 현상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더라도 해양에 축적된 열기, 그리고 이미 배출되어 있는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 효과,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사실 미래에 어떤 기후가 될지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걸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제 피해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거를 IPCC 보고서에서는 슬로우 온셋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요거는 제가 우리나라에 100년 정도 관측한 관측소가 6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측소의 온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평균 기온의 아노말리를 이렇게 T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제일부터 이제 부산까지인데요. 보시면 뭐 도시와 국가가 겹치기는 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00여 년 동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 거의 많게는 4도씨 가까운 온도 변화를 서서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경험하고 있는 그림을 제가 2019년에 박사 졸업하면서 2018년까지 자료를 모아서 이제 그린 건데요.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그거 왜 그리냐고 쓸모없을 것 같다 이러셨는데 요즘에 잘 써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의 온도 보시면요. 이 1900년대 초반에는 지금보다는 뭐 거의 한 3도씨 정도 시원하죠. 시원하고 6.25 때 이제 벌칙이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서서히 발생하는 변화는 어떠한 피해를 나타내는가. 제가 이제 주간지를 보면서 구독료를 안 아깝다고 생각할 때가 이런 사진을 던질 때인데요. 보시면 서서히 뜨거워지는 기후변화의 문제는 차가운 데 사는 애들이 문제예요. 더운 데 사는 애들은 살기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더 살기 좋은 데 찾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추운 데 사는 애들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꼭대기로 올라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더 올라갈 곳이 없고. 그래서 추운 데 사는 생태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 지리산 자락에 우상나무 숲이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걸 보고 저희 센터장님은 내 머리 같다 이러셨거든요. 흰머리 망아지 머리숱 줄어들고. 근데 생태계가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천천히 변하는 변화 말고 그럼 어떠한 또 변화가 있냐 하면 아주 발생 빈도는 낮지만 너무나 큰 임팩트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사실 극한 현상, 이상 이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표현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IPCC 보고서에서는 Low Likelihood, High Impact Outcome이라고 말하고요. 또 보시는 거는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장기간 동안 데이터를 측정하면 종 모양을 보입니다. 여기 분포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왼쪽에 있는 분포는요, 북반구에서 1950년대부터 30년 동안 온도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분포를. 이게 평균이 1도씩 뜨거워졌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평균이 1도 뜨거워졌는데 무슨 일이 있어? 하실 텐데, 오른쪽 보시면요. 2000년대 이제 10년 동안의 온도 분포가 그 앞에, 입금 앞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보시면, 익스트림하게 핫했던 게 0.1%였다면, 지금은 그게 이제 14.5%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이동한 것은 그 종 모양이 그대로 이동한 게 아니고요. 그 평균에 있는 중앙축은 이동하면서 꼬리는 길게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한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로우 라이트리드 하이 임팩트 아웃컴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진을 던지고 나서 두피실 소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이 불에 2090년에 500년 빈도의 강우가 내렸고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때 이 주택 2층에 도망가 있는 소들의 모습이 있고요. 밑에 농민분은 한숨을 쉬고 계시죠. 내리면서. 네. 실제로 취약한 지역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여기 광화문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사는 세종시도 그렇고 비가 많이 내리면 잠깐 안 나가면 그만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기후변화 대응의 시작입니다. 이 기후변화 대응 이전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지난달에 들으셨죠? 이 경로를 결정하는 건 결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두 가지의 갈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적응과 완화를 시행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경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왜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IPCC 1.5 특별보고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도에서 이제 승인이 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1.5는 무조건 초과합니다. 그런데 이 오버해서 연속되는 구간, 오버슛 기간을 줄이려면 CO2 감축만 줄이는 게 아니고 넌 CO2도 줄여야 된다는 게 사실 1.5 특별보고서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CO2뿐만이 아니라 넌 CO2까지 저감을 하려고 하면 사실 제가 이 그림은 작년 5월쯤에 컬럼에 냈다가 여기저기서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너 정보이 뭐야? 이러면서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보시면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을 연간 배출량을 그린 거예요. 60년대에는 지금 60년 전이잖아요. 똑같이 가림년인데
그때 당시 영상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저랬어? 싶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쯤을 잘 몰랐어가지고 CO2 배출량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야말로 탄소 중립 시절이죠.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해서 보시면 IMF 때 크게 CO2 배출량이 감소했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은 2018년이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소해야 되는 목표를 보십시오. IPCC 공고 수준으로 이제 많이 낮췄거든요. 제가 이거 그림 업데이트를 일부러 안 했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쫙 내려와요. 만만치 않은 일이고요. 사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비슷하게 될 겁니다. 완화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지구 1.07도씨 온난화에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 1.5도 온난화에 도달한다고 이미 지난달에 발표하신 변영환 팀장님이 워킹그룹 1에서 그렇게 내용이 쓰여 있다고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1.5도씨에 2040년 이전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천천히 변하는 어떤 변화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임팩트가 큰 현상으로 인한 피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이 발생할 거고요. 한 해는 물바다, 한 해는 불바다 정말 될 수도 있고, 한 해 안에 물과 불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적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것 같아요. 기후변화 적응은 사실 적응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저감하고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보시면 기후변화 리스크를 얘기할 때는 해자드, 익스포저, 버너러빌리티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접하실 거예요.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위해성은 요 상위에 굴러떨어진 낙석입니다. 기후변화 그 자체입니다. 기온, 강수량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기상 효과가 이제 해자드가 되고요. 익스포저라는 거는 보시면 왼쪽 집이 오른쪽 집보다 더 가까이 있어서 더 위험하죠. 노출이 얼마나 되었냐의 측면입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인구가 적은 도시보다 더 익스포저가 위험한 거예요. 버너러빌리티, 오른쪽 집이 더 약하지 않습니까? 나무로만 지어진 집. 그래서 취약성은 피해를 키우거나 줄이는 어떤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더라도 사실 어떤 발표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리스크의 기후 그 자체, 그 다음에 피해가 되는 대상, 그 다음에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 특성들, 사회 경제적인 특성들을 다 반영하지 않은 리스크 평가를 보셨을 때는 트집을 잡을 수 있어요. 왜 기후 그 자체를 고려 안 했습니까? 노출 대상에 대한 어떤 보조를 왜 고려 안 했습니까? 라는 트집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고요. 적응은 뭘 하는 것이냐? 적응 능력은 이렇게 중간에 장벽을 세워서 낙석에도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게 이제 적응 정책이 되겠습니다. 분야마다 다 개념이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죠. 보시면 기후변화 리스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라는 게 발현이 영향으로 되거든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해자드와 익스포저, 버너러빌리티,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세 가지 요소로의 조합으로 기후변화의 피해 정도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2019년에 나온 IPCC 보고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사실 7년 전, 8년 전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가 적응 능력 노력을 10년 이상 수입을 했는데 왜 아직도 피해가 발생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기후를 저감하려고 노력해서 해자들을 줄이려고 했고 노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고 취약성을 저감하려고 했지만 아직 모자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자란 어떤 갭이 있어서 가운데 있는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남아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미래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적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보시는 게 기후 탄력적인 미래 개발입니다. 수업생 잘 안 하다 보시죠. 저도 안 하거든요. 지금 여기 컴퓨터에서 붙여놨는데 여기 지금 워킹그룹 2에서 지금 한참 논의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요 오른쪽 위가 이제 기후에도 잘 적응해서 잘 사는 개발 경로라고 하고요. 아래쪽이 기후에 취약하고 이제 기후변화 적응에 실패한 사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로는 이제 위로 가는 게 좋겠죠. 위로 가려면 경제적인 측면, 우리 과학자들의 지식 제공, 다양한 커뮤니티의 참여,
사회 문화적인 것들, 그다음에 생태계의 어떤 건강성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서 좋은 방향으로만 굴러가야 메가 임팩트로 번개 표시가 왔을 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후 탄력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런던을 되게 좋아하는데 런던에 가면 튜브를 탈 때 마인더 갭이 나오잖아요. 마인더 갭. 적응을 하면서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글도 썼는데 마인더 갭 해서 우리 적응 목표가 무엇인지 사실 적응 목표가 있다면 우리 적응의 상황 요게 갭이죠. 요 갭을 분석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 적응 목표가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적응 목표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응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들의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응 정책이라는 게 지금 들으시면서도 되게 비주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활성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이제 메인스트리밍이 돼야 됩니다. 주류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고려하는 어떤 입장들이 필요하고요. 어떤 정책을 사업을 실행할 때도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기후변화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거버넌스 그리고 파이낸싱 다양한 제도적인 어떤 활성화 조건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 조건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통용이 되는데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널리지에 대한 갭도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리스크를 제가 되게 거창하게 개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리스크들을 평가하려다 보면 없는 데이터가 많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폭염으로 사람이 죽는 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지표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뭔가 이렇게 라피드 아날리시스를 하고 간단화해서 표현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지식을 어떻게 새로운 지식들을 창출해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과학자들이 고민한 내용들이 IPCC 보고서에 있는데요. 한 개의 분야에서 한 개의 전공에서 과학자들만 모여서 이런 식으로 지식을 만들어 가는 게 제일 왼쪽 그림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두 개의 부문에서 두 개의 계층이라는 건 과학자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 지역사회 사람들이 모여서 두 개의 부문이 만드는 지식, 세 개의 부문이 만드는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응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다, 일정은 금방 도달하고 넘어간다, 오버십 한다, 빨리 적응해야 돼. 적응의 널리지가 부족해. 지식을 빨리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어? 너네 혼자 뛰게 하지 마. 이제 융합하자. 많이 만들자. 그리고 과학자 힘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토착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토속적인 지식, 생활 지식들을 적용해보자. 그다음에 로컬 널리지를 쓰자. 제주도에 가서는 제주도 지식을 쓰자. 서울에서는 서울 지식을 쓰자. 요거거든요. 이것들을 섞고 과학자만 하지 말고 정책 결정자랑 시민들이랑 다 같이 하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적응해서 추진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컴퓨테이션을 제가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IPCC 보고서에서는 이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아예 이제 오소나 리스크 평가를 다루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기후변화 적응을 바라봐야 하는 시스템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기후변화 리스크를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따로 꾸며본 것들,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그 자체 해자드가 있다면 이걸로 피해를 받는 시스템이 사람의 시스템이 있고요. 생태계, 자연의 시스템이 있죠. 그것들이 결국은 기후 리스크를 만드는 건데 사람의 시스템의 어떤 목표는 왼쪽 아래에 제가 마련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다들 건강하고 잘 살기를 바라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그러려면 사람의 시스템에 대한 널리지들이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생태계의 목적, 생태계는 사실 목적이라는 게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생태계의 어떤 먼 미래의 어떤 건강한 목표들을 생각해 보면 생태계 자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지구 그 자체가 건강한 플래너터리 헬스, 이게 이제 목표가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태계들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도 고려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고 정책을 해야 하는데 기후변화 대응의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기후변화 리스크라는 게 단편적이었습니다. 약간 평면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농업에서는 농업만의 리스크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점 리스크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연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컴플렉스, 컴파운드, 캐스케이드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냐면
이제 부문 간의 리스크의 연계에 대한 얘기들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발생한 기후변화의 피해가 향후의 시간차를 두고 나타낼 어떤 리스크의 연쇄 과정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문, 시간, 그리고 공간적인 거. 사실 2011년에 태국 홍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태국 홍수가 나면서 막 국왕도 도망가고 거기에 일본 자동차 공장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일본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줬거든요.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태국의 양식, 수산업, 수산물과 관련한 업자들 다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다 서플라이 체인 같이 이렇게 캐스케이딩한 리스크의 현상이었거든요. 이제 리스크를 평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시공간적이고 구멍을 뛰어넘는 어떤 영향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현재의 흐름입니다. 그럼 리스크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세 가지 방법론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림은 제가 올림픽 양궁을 보다가 그려가지고 양산같이 생겼는데요. 내용 자체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도서들을 이제 짬뽕하고 제가 느낀 거를 이제 넣은 건데요. 티어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평가 도구의 어떤 급을 수준, 레벨 아니면은 그 특성 자체를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후변화 리스크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건 리스크가 아니다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바다가 없는데 바다 리스크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농업 쪽에 피해가 너무 많은데 농업 쪽 리스크 좀 많이 만들자. 이렇게 리스크 평가를 데이터와 기록과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드는 스크리닝 방식의 리스크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물리 과정을 잘 모를 때는 인덱스를 가지고 지표들을 가지고 간단화해서 분석하는 어떤 정성적인 방식의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정책에서 피해 원투는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과학자가 목표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 정량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어떤 물리 과정을 비가 내리고 그 물이 고이고 넘치고 흘러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실제로 이제 경험적이든 아니면 물리 과정 자체를 모의하든 정량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기후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들은 지금 태동 단계에 있는 거고요. 사실 아직까지 모자란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리스크 평가는 단편적인 또 과정이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도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보시면 우선 리스크를 식별을 해야 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가 뭔지 리스트업을 해야 돼요. 이때도 리스크 평가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써서. 우리는 인적과 물적전이 다 제한적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아무리 많아도 다 고려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중점 리스크를 고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셀렉션을 할 때도 리스크 평가를 해야 합니다. 어느 리스크가 더 위험한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셔널 어댑테이션 플랜을 하든지 아니면 로컬 거버먼트의 어댑테이션 플랜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리스크 평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자체, 우리 국가가 가진 리스크의 양이 타 지자체,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플래닝을 해야 합니다. 플래닝을 하고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리포팅을 넣어서 이제 MRD라고도 하는데 모니터링하고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잘 관찰하고 평가를 해서 이 과정에도 이제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다음번 아이덴티피케이션 또는 셀렉션에 다시 한번 영향을 피드백을 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아마 더 좋은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응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에 이제 공표가 되었고요. 다음 달 말이면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또 기본법이 통과되는 장면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본 법안이 마련되기를 아주 기다렸던 터라서 되게 반갑게 느꼈습니다. 시행령을 만들면서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서 있는 논의들은 사실 전 생각지 않고 기본법 생긴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기본 법안에 따르면 기후변화 적응에서는 크게는 또 마스터 플랜 20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계획이 법안에 이제 명시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만드느라고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적응 쪽은 환경부 신규체제 개혁팀이랑 같이 20년 계획 수립을 하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 5개년 계획이나 그다음에 각
방역지자체랑 구초지자체의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 해오던 것이기는 한데 이제 기본 법안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떤 포함되는 내용이라든지 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가 올해부터 빠른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이제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잘 해야 하는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리스크 평가를 할 때 시작점은 지난달에 드리셨던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없이는 내비게이션 없이 새로운 길 찾아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 역량을 투입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기초지자체 단위, 1km 단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인터넷에 클릭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후 서비스를 하는 국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일도 사실 리스크 평가의 일환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직접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간의 기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를 레포팅하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망 보고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도 내야겠죠. 그래서 기상청과 환경부에서는 2020년에 이동우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판 IPCC 보고서라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요. 2025년에는 좀 더 잘 만들어 보려고 이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제 그 책자 세트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방에 한 20세트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실 연구비 달라고 그래요. 연구비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툴 가지고 내 지구를 구해줄게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근데 모델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델러들은 모형을 예측한 사람들은 자기만 자기 결과를 믿어요. 남들은 그 모형 결과를 의심하죠. 관측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관측한 사람인데 관측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데이터를 잘 못 믿어요. 사실 제 데이터 좀 이상한 거 있는데요. 네, 가져다 쓰실게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형 예측 결과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의도가 있거든요. 모형 결과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만한 모형들은 사실 많지가 않은데 랜드 서페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PC에서 돌아가는 어떤 모델들이 있습니다. 리눅스 기반이긴 한데 지면에서 식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실제로 지면에 비가 내렸을 때 유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탄소 흡수량,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면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지난달에 여기 와주셨던 정희철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개선해주고 계신 환경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명칭 자체는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취약성 평가 도구지만 저는 어디 가면 이것도 이제 리스크 평가 도구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니까요시게 보시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업을 투입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인덱스 기반으로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저는 이게 폄하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이거는 정말 유용한 도구고 의사결정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평가 결과를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평가에 쓰인 지표가 뭔지, 왜 우리가 취약하게 나왔는지, 덜 취약하게 나왔는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도구이고요. 전국 단위의 비교 평가도 가능한 도구여서 사실 조금 개선한다면 향후에 더 많이 쓸 것 같거든요. 티어 3, 정량적인 모델 결과는 모티브라고 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모티브 모형 개발은 다양한 부문의 이제 과학자분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실제로 정량적인 미래의 피해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폭염으로 인해서 10만 명당 몇 명이 죽을 것이냐 시분구 단위로 나타내주는 어떤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2050년, 오른쪽이 2080년이에요. 2080년이 딱 보셔도 이 지대가 낮은 지역들이 좀 뻘개지죠. 그래서 2080년에 이제 더워지면 어쩐지 지금 그대로면 사람이 더 많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걸 이제 통계적으로, 보건 통계적으로 이제 나타낸 모형이고요. 마산만이 침수가 많이 됐었잖아요. 해수면 상승만으로는 사실 침수가 잘 안 됩니다. 2100년까지도 한 80cm 정도 상승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는 사실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물이 차오르는데 거기에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이제 태풍 해일고가 섰을 때 그럴 때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100년 빈도의 태풍이 마산만에 쳤을 때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왔을 때 어디까지 침수가 가능한지 어떤 침수 가능 지역을 이렇게 자세하게 모델링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다는 거고
통해서 어떠한 그런 리스크 평가가 되는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짧게 윤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유네스코에 갔을 때 제가 못 모르고 집어온 책자에 요게 제목이 윤리 원칙 선언문이더라고요. 읽어 봤더니 되게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사전주의 원칙도 있고 형평성과 정의, 지속가능 발전, 연대의식, 과학지식과 의사결정의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 정책에 윤리 원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와야 한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만큼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주의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인 것 같거든요. 불확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우선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아는 게 있고요.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있고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럼즈벨트가 사실은 그 전쟁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라서 별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기후변화에는 아마 아주 산적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막 좋지만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퀴티와 저스티스, 형평성과 정의의 관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바라볼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논의들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청년과 어떤 기성세대 간의 어떤 세대 갈등으로도 번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아마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제 발표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